지금부터 연세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직접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연세대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세대 전형 방법은 논술만 반영이 됩니다. 교과 성적도 반영이 안 되고요. 수능 최저 등급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연세대는 논술 전형을 굉장히 영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지만 사실상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맨 뒤에 가시면 성대 문제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 문제 넣어놨거든요. 한번 연세대 문제를 보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보러 풀라는 거냐 그건 아니니까. 네, 연세대 2024학년도 문제 보시면 보이시죠? 2024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 인문계열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제시문이 가, 나, 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이렇게 보니까 도표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 제시문을 보니까 영어 제시문이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문제가 1-1번, 그 다음에 1-2번, 그리고 1-2번 한 다음에 지문이 나오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1번, 2-2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1-1번 보면 그냥 일반적인 글이네요. 그죠? 일반적인 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글입니다. 제시문가. 그다음에 제시문 나도 보면 뭐 세계 시민주의, 뭐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죠.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앞부분에서 세계 시민주의가 뭐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세계 시민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언급을 해요. 이렇게 근본이 없다. 어떻게 내 가족, 내 공동체의 문제가 지금 훨씬 더 시급할 텐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세계 시민주의 이상만 꿈꾸냐. 뭐 이런 글입니다. 제시문 나가. 그다음 제시문 다를 읽어보면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인데요. 뭐냐면 그 조선족이죠. 조선족 여자가 한국에서 유학 중에 결혼한 한국 여자 그리고 그 딸을 봤는데 걔가 너무 한국말을 잘해. 그게 부럽고 그리고 또 중국 애를 보면 중국에는 중국말을 너무 잘해. 자기는 중국 땅에서 나고 자라고 조선족으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아닐까 뭐 이런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는 이제 도표예요. 보시면 이제 A는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이고요. A는 뭐냐면 인류 공동의 이익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한다. 더 동의하고 또 인류 보편적 가치는 문화적 특수성보다 존중돼야 된다. 더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귀할 때 외국인도 차별 없이 고용해야 된다. 더 동의하니까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이네요. B보다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림 보니까 국내 결식아동 돕기 기부액에서 A국은 둘 다 동의를 해요. 국내나 해외나. 근데 B국은 해외보다는 국내가 조금 더 높네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주고서 문제 1-1번 풀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의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의 논지를 비교 평가하시오라고 하죠. 그러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나와요. 1-1번 보면 지문 A 화자의 제시문 다의 내면적 변화를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시오. 그래서 지문 A의 화자를 읽어보면 뭐냐면 이제 국철 혹시 아세요? 국철? 국철이 뭐냐면요. 이제 그 인천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최초의 우리나라 철도잖아요. 그런데 제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근데 그 인천이 어떤 도시냐면 이제 베두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밀려서 이제 인천까지 가서 그 집을 구하고 거기서 이제 자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특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단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도 공단이 많았고 구로에도 공단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기차 타고 아니 그 국철 타면 이제 구로부터 시작하고 뭐 구로 영등포 뭐 남영 그다음에 뭐 서울역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로역까지 가는 그
그 기차 그 국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국철을 타고 갔더니 뭐 동남아 사람들이 막 떠드나 봐요. 그래서 신기하게 봤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동남아 사람이 다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안 젊은 남녀가 천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동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들도 다 나나 그 사람이나 다 같이 아시아에 같이 사는 한 사람들인데 왜 내가 저 사람들을 특별하게 봤을까 부끄럽다. 뭐 이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 그 국수주의적 태도를 취하다가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뭐 이런 글인 거죠. 그죠? 네. 자, 이런 문제예요. 이런 제시문이에요. 근데 이런 제시문을 어떻게 하냐면 A의 화자와 제시문 다의 그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1-1번하고 1-2번은 사실상 동일한 문제인데요. 연세대 문제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되냐? 제시문 가가 예를 들어서 그 가라기보다는 이제 제시문 다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시문 다인데 제시문 다가 있으면 그리고 가하고 나를 비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세대는 예를 들어서 다가 A와 B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와요. 가가 A이거나 또는 not A이거나 없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B가 B이거나 not B이거나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총 9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데 이것도 X면서 이것도 X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8가지. 그러니까 다 제시문이 A, B다 라고 확정 짓고 다 제시문이 그것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8가지, 나 제시문도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관계를 결정 짓는 이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 제시문,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잡는 것도 좀 힘들어하죠. 그럼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찍히는 걸 정확하게 찍은 다음에 그 관계들을 역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본다면 뭐 다가 뭐냐면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지역에도 기반을 두지 못했고 또 세계 시민으로 상징되는 중국과 한국을 아우르는 이 세계 시민으로 상징되는 것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거죠. 다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굳이 따지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A다, 이것의 반대네요. A다. 그 다음에 나는 그 A다. 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B 어느 정도, 그러니까 A 자신에 대한 입장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너무 B만 내세우면 안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2번도 보면 이거는 뭐냐면 문제 1-2번을 보면 이제 다의 화자는 자기가 이제 조선말도 하고 중국말도 할 줄 알았으니까 둘 다인 줄 알았죠. 즉 세계 시민인 줄 알았죠. 세계 시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도저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다의 화자는 세계 시민인 줄 알았는데 뭐 이도저도 아니다. 즉 지역적 공동체로 내가 하나 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 사람이 이거였다가 나중에 부끄러워하고 같은 아시안이었으면 한다라고 바랬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연세대는 1-1번, 1-2번이 정확하게 이 제시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특정한 제시문하고 얘가 반대돼 같아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의 취지가 같아 달라라고 판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어렵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들 조금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풀 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가나가 다 세계 시민주의라는 공통의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쉬운데, 근데 이 소재 자체를 달리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을 우선시할 것인가 개인에 있는 내부적 요인을 우선시할 것인가가 전체 주제 의식인데, 그 전체 주제 의식에서 어떤 제시문은 살인을 가지고 오고요.
어떤 제시문에서는 비만을 주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가 막 살인 얘기가 나와요. 제시문 나는 비만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둘을 서로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살인하고 비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제의식이 뭐냐면 둘 다 뭐냐면 개인적 요인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을 강조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글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서로 다른 그 글에서 살인과 비만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에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라는 이 공통된 주제의식을 끄잡아내는 거, 이런 문제가 연세대에서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정말 다 골로 보내버려요. 그걸 갖다가 영역 전이적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제시문으로 이렇게 딱 특정되는 어떤 원리, 문제 원리, 주제의식, 이거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 글은 세계시민주의라는 글이 다 공통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계 시민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역적 특수성도 인정해야 되는지라는 세계 시민주의라는 공통된 소재 속에서 주제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의식이 같은 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글감을 가지고 이거를 주제의식을 찾아내는 것도 그나마 아이들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요. 그런데 서로 다른 글감에서 이러한 같은 주제의식을 끄잡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연세대는 다면사고 논술이라는 제목을 붙여줍니다. 다면사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지 않고 이걸 영역전이적 사고라고 저는 이름 붙이는데 사고라고 이름 붙이는데 요 능력은 사실상 거의 선천적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선천적이에요. 뭐냐면 직관. 성격 유형에서 성격 유형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성격 유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E냐, I냐, S냐, N이냐, T냐, F냐, J냐, P냐, 그죠? 그래서 ESTJ인 경우도 있고 ENTJ인 경우도 있고 뭐 ENFJ인 경우도 있고 뭐 ESFP인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씩 해서 총 1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해서 총 16가지 유형이 나오죠.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에요. 있는 그대로. 제시문이 정보에 있으면 정보에 있는 걸 정확히 잘 찾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잘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잘 외워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또 잘 외워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 친구들 뭐가 약하냐면 이게 약한데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정보 확인보다는 이 정보들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흐름, 줄거리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또는 이해력이라고 보시면 이해, 큰 흐름 파악, 보이지 않는 정보를 보는 능력. 그 다음에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그 다음에 암기 이런 거죠. 이 능력이 뛰어난 거고 요거는 이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서로 다른 거에서 같은 원리를 찾아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거북이를 비교해봐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논리랑 그게 어떻게 다르지?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논리는 이거예요. 사고 T. 이건 뭐냐면 논리라 함은 논리적 사고라 하면 뭐냐면 원인과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연역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거북이하고 자동차의 공통점을 비교해봐 라고 하면 논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발이 이렇게 4개 바퀴 나오듯이 쑥 몸통에서 나오듯이 그죠? 거북이 딱딱한 껍질이 자동차의 그 뭐죠?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 자동차 실내 껍질처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의 4개 다리가 마치 뭐죠? 이 4개 바퀴랑 비슷하고 거북이도 기어가듯이 자동차도 이렇게 기어가는 형상이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랑 자동차가 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요걸 직관이라고 해요. 요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공통점을 상상해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직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연세대는 다면사고라고 하고, 뭐 영역 전위적 사고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격 유형론에선 직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런 거.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두 여자가 같이 자는데 애를 각각 안고 자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애를 깔아뭉개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 아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어째죠? 옆에 아이를 자기한테 갖다 놓고 죽은 아이를 지 옆에 놔두잖아요. 그럴 때 둘이 난리가 났잖아요. 서로 내 아이라고. 솔로몬한테 딱 나타났잖아요. 솔로몬이 어째요? 그 아이를 칼 줘서 반 나눠서 줘라. 이러니까 진짜 아이 엄마가 이제 뭐죠? 우리 아이가 죽는다고 아우 됐다고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줘라. 뭐 이랬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거기서 발휘한 게 뭐냐면 직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원리잖아요. 도덕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법칙이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원리를 그 문제된 상황에서 칼로 그러면 갈라보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이게 바로 직관의 영역이에요. 직관의 영역. 그러면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고민했었던 게 이 감각이 발달한 아이들이 이게 약해, 이게 약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쉬워요. 말을 해주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사건도 애를 한번 갈라봐. 그걸 알고 나서 보면 쉽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떠올린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논술 문제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게 빤히 보이는데, 특히 이제 저는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니까 이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뭘까? 애들한테 도대체 이걸 키워주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 그래서 좀 책을 찾아봤어요. 칼 융이고 뭐 다 찾아봤는데 다 선천적이래. 그럼 나 이거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서 키울 수 있는 영역이야? 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의문이에요. 이걸 과연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가? 또 제가 찾은 그 방법은 뭐냐? 계속해서 얘네들을 그 자기 스스로를 대면시켜줘야 되는 게 내 역할이 아닐까. 즉, 틀린 말을 했을 때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아니라는 말이 왜 아닌지를 애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지가 말했는데 아니네.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가끔 애들이 저한테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왜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애들한테 내가 말해주는 건 쉽지만 이게 너한테 도움이 안 돼. 한 번만 더 고민해보고 왜 아닌지 좀 알아볼래라고 하면 가끔 이제 성격 급한 애들은 학원을 나가고요. 조금 애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보는 거죠. 진짜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제 말에 신뢰를 좀 가지고서 계속 제가 아니다라면은 계속 고민을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의문은 뭐냐? 그렇게 스스로 고민해서 정말 이거를 쓸 수 있는 친구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애들은 계속해서 이걸 생각을 하는지, 이건 저도 약간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 아이들.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직관이 잘 발달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잘 읽는데 문제는 뭐냐?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전혀 뚱딴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침소붕대하듯이 해석해서 매우 논리적인 이상한 글을 써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이 친구들은 네가 그렇게 네 말을 하는 제시문의 근거가 뭐야? 라고 물으면 굉장히 당황해요, 애들이요.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시문 취지가, 그래서 아니 그래, 취지는 좋은데 도대체 네가 제시문의 어떤 부분에서 그 생각을 했는지 나한테 근거 좀 가져와봐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그제서야 근거를 찾아요. 이거요? 그러면 글쎄, 야, 이거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너무 그 오바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게요 해요, 애들이. 또 그러면 또 찾아봐 하면 애들이 찾아요. 그럼 얘네들도 반대로 시험장 가서 정확히 보고 그걸 토대로 논리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게 이제 저의 또 뭐죠?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 올해 24학년도 이 연세대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감각형 학생들한테 유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거잖아요. 같은 글감에 있어서 주제의식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감각형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다른 글감에서 주제의식을 찾으면 이제 감각형 애들 아작이 나야 돼요. 근데 너무 합격자가 적어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작년에 저희 학원에 합격한 애가 감각애가 붙었거든요. 그 친구 ISTJ였어요. ISTJ 친구가 붙었단 말이에요. 전년도도 ISTP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 전년도는 조금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친구한테 참 잘 맞는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 문제가. 그리고 직관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좀 쓸데없는 말 써가지고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세대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주제의식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이 주제의식이 이 2024학년도처럼 같은 글감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주제의식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글감, 서로 다른 그 소재의 글을 가지고 거기서 주제의식을 찾아라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흔히 다면사고 내지는 영역 전이적 사고 직관형인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성격 유형을 많이 타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쓴 방법은 뭐냐면 직면하기, 심리 상담학에서 자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의 기회를 주는 거, 그거가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했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연세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이제 논리적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A하고 B로 만들어졌다면 나머지는 나대일 수 있거나 A일 수 있거나 없을 수 있거나, 그죠? 그 다음 B로 확정되었다면 A일 수 있거나 또는 나대일 수 아니 B일 수 있거나 나B일 수 있거나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논리적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의식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글을 봤을 때 얘랑 공통점이 있을 때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세대 언어논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1-1번, 1-2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라를 해석하시오라고 있죠. 그러니까 도표가 나오고 그 도표를 도표랑 이제 가나를 비교해주는 문제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도표를 보면 이제 A국은 세계 시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시문 가랑 많이 연결될 것이고, B국은 세계 시민주의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역주의적 그 문제에서 지역주의적 사고도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계 시민주의를 뭐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거니까 정확히 제시문 나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도표를 하나의 글로 보고 도표를 잘 읽어낸 다음에 도표의 내용하고 제시문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보실래요? 2-2번 보시면 뭔가 수가 나와요. 수치가, 그죠? C국은 국민 대다수를 이룬 소비자의 소수의 기업가로 구성되는데, 기업가는 생산을 통해 C국에 경제적 이득을 주지만 탄소를 배출하여 C국과 다른 나라의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그래서 C국의 탄소 배출량 X인데 X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업과 삶의 질은 함수로 표현되는데 그 함수가 fx는 20x-2x 제곱이고, 소비자의 삶의 질은 gx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8x-2x 제곱이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삶의 질은 hx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다. 그랬을 때 A번, 소비자와 자국민을 고려했을 때 C국의 전체 삶의 질은 fx 플러스 gx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와 타국민에 미칠 환경 피해도 고려할 경우 세계 전체의 삶의 질은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고, 그리고 이거를 C국의 소비자, C국의 생산자, 그 다음에 C국 전체, 그 다음에 세계 전체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한번 네가 푼 문제를 해설해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거는 어머님들 눈으로 풀리시죠, 그죠? 이거 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근해 공식 다 까먹었는데 이 문제는 보이니까 풀려요. 왜냐하면 fx하고 gx 더하면 28x-4x 제곱이잖아요. 이거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x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값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뭐 최대가 되는 x값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또는 이거 미분해버리면 더 쉽게 풀릴 것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시면, 뭐, 3차 함수고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최대값이 여기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무한대로 최대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최대값일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 개형 그린 다음에 최대값 구하는데 뭐 방법은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이제 그 뭐죠? 그 기울기가 0인데에서 미분한 기울기가 0인데가 두 개가 나올 테니까 요건지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수학 근해 공식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거 기억이 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거는 이제 그냥 2차 함수 문제, 2차 내지는 3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2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을 것이고 3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건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언제 1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수능 문제로 주면 쉽게 구하는데 이렇게 논술 문제로 말로 풀어서 주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좀 적응하는 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 문제는 어떤 애가 풀 수 있을까요? 일단 언어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 제시문 해석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가서 해석해 보시면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쓱 읽어보니까 해석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영어 한 80 한 5점 정도? 80 한 4점? 그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표도 사회문화 하면 도표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읽어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도 보니까 뭐 한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수능에서 쉬운 3점짜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미적분 했다라고 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이고 확률 통계 했다라고 해도 뭐 낮은 4등급 정도여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다만 거부감만 갖지 않는다면 수학만 나왔다라고 막 아이고 수학 싫어라고 해가지고 수학만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이 한 4등급 정도, 영어가 한 2등급 정도. 네. 그다음에 그리고 국어하고 뭐 사회문화 이 정도 하려면 한 2, 3등급 정도 실력을 가진 친구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친구라면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즉 영어 제시문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수학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다음에 도표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 연세대 문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연세대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하나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읽어가면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17페이지 2번 연세대 2번 주의사항. 네, 교과와 수능 최저 등급. 자, 교과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수능 최저 등급도 없다. 그러나 논술 문제가 사실상 수능 최저 등급과 같은 기능을 한다.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고 영어 제시문 독해를 위해서 수능 영어 원점수 86점 이상의 실력이 필요하다. 수학 문제가 출제되고 수능 수학 확률 통계 기준으로 3등급이라고 하는데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4등급 정도의 수학 실력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3등급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3등급 정도 애들이 수학에 나왔을 때 지가 수학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뭐죠? 적극적으로 풀려는 마음을 가지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아이들은 이렇게 수학 기호만 보면 기호만 보면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애들이 보려고 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3등급이라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4등급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네, 다시 볼게요. 4등급 정도의 수학 실력이 필요하다. 도표의 난도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도표 3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풀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연세대 논술은 언어 논술을 잘하는 학생보다 영어 제시문, 도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등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데 사실상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네. 자, 2번 논술.
자, 연세대 논술 문제는 3개, 2개는 제시문으로 하나는 문항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기 제시문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확인했죠. 네. 연세대는 논술 문제는 3개의 국문 제시문, 1개의 영문 제시문, 도표 문제와 연관된 제시문이 나옵니다. 자, 언어 문제 2문제, 도표 문제 1문제, 수학 문제 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연세대 문제의 형식은 평가하라, 비교하라이지만 모두 비교하라 문제입니다. 한 제시문에서 A와 B 내용이 있다면 다른 제시문 8가지 가능성을 가지겠죠. A, B이거나 A, not B이거나 A 없음이거나 not A, B거나 not A, not B거나 not A 없음이거나 없음 B이거나 없음 not B이거나 그죠? 네. 한 제시문과 다른 제시문이 어떤 점에서 같은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이런 문제가 2문제 나옵니다. 연세대는. 자, 연세대는 언어 논술을 다면사고형 논술로 명명을 합니다. 뭐 개인적 사회적 요인, 뭐 개인적 요인을 A라고 하고 사회적 요인이 B라고 했을 때 이거라는 분석 틀을 뭐 살인범죄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다시 다른 문제에서 영역이 다른 비만이라는 영역에 적용하라고 하죠. 서로 다른 영역인 살인과 비만을 같은 틀에서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연세대는 다면사고라고 하고요. 네오논술은 영역전이적 사고 또는 성격유형론에서 직관적 사고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하는데 논술에서 가장 어려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연세대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연세대 수학 문제는 별도의 특강을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영어 제시문은 별도의 준비는 필요 없고 수능 영어 문제로 충분합니다. 수리 논술을 조금 인문계에서 나온 수리 문제를 준비하라는 취지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라면 굳이 이렇게 수업까지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 적응력을 조금 키울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학에 자신 좀 있는 친구들은 연세대 시험 보기 막판에 한 4, 5회 정도에서 기출문제 싹 한번 보고 간다면 조금 적응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 경쟁률이 높다고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제시문 도표에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꼭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연세대 시험은 수능 이전에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11월 수능 끝나고 나서 치는데 연세대 카톨릭대 이런 예외적인 대학들이 수능 시험 전에 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세대는 9월 마지막 주 내지는 10월 첫째 주 이때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연세대 시험은 수능 이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2번 읽을게요. 연세대 시험은 수능 이전에 실시됩니다. 연세대 논술은 회당 3시간 이상 15회 이상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라고 하실 텐데 아까 말한 요거 이 논리적 조건 따지는 거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그 횟수를 아무리 늘려도 안 되는 친구는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뭐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거 따지는데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한 15회 이상 걸리고 15회 동안 연세대 문제 몇 개 푸냐라고 하면은 애들이 15개 이상 푸는 친구도 있고요. 보통 한 12개 정도 풉니다. 문제는 이제 콘텐츠죠. 연세대 콘텐츠. 연세대 콘텐츠가 작년 24학년도 하나, 23학년도 2개, 22학년도 2개, 그 다음에 21학년도 2개, 그 다음에 모임 20학년도 1개, 2개, 그 다음에 모의 문제 2개, 그러니까 11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학년도에 연세대가 논술 문제 유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11개 정도밖에 없어서 애들이 연습할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연세대 예전 문제를 이제 영어 제시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문제 넣고 해서 좀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25개 정도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 그거 계속 훈련해서 애들 훈련 양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훈련 양으로. 근데 연세대 문제를 그럼 만들지 그러냐라고 해서 저도 한번 만드는 거 시도해 봤고요. 그리고 박사님들 뭐 영문학 박사님 무슨 박사님 동원해서 한 3-4분 해가지고 돈 주고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못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문제를 만들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해 주려면 한 문제 가지고 거의 그 교수급에 해당하는 자원 한 4분 정도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저희랑 작업을 해서 간신히 한 문제 만들었어요. 도대체 교수님한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저희랑 작업을 해서 한 문제 만들었는데 그 돈을 얼마를 줘야 되지? 그때 교수님들하고 저희도 조금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문제 만드는데 돈 얼마 주냐면 1200만 원 드렸어요. 네 분한테 300만 원씩 줬는데 교수님들도 좀 뚱해 하셨어요. 야, 내가 이거 받으려고 300만 원 들고 저
학사 출신 원장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야 돼. 아마 이런 마음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뜨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직업만 부리고 제가 이제 맘대로 할 때였기 때문에 돈을 맘대로 쓸 수 있었는데, 논술 문제 한 문제에 1200만 원 두고 쓴다라고 하면 이게 용납이 될까요? 그죠? 네,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그때 만들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대학들이 만들어주면 그거를 값지게 써야 되는 것이지, 사설기관에서 이 연세대 문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지 않구나.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근데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뭐 40만 수험생이 본다라면은 뭐 몇 억을 들여서도 만들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고작 연세대 해봤자 우리 학원에서 해봤자 한 30명 1년에 들으려나, 그죠? 네, 30명 아이들이 뭐 수강료 써봤자 뭐 15회 해봤자 뭐 그 강사비 공제하고 뭐 해봤자 순수익이 문제 한 문제 값 나올까 말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연세대 문제는 제 생각에 사설 기관에서 만든 걸 저도 몇 개 봤는데, 아유, 가치가 없어요. 네, 그냥 대학교 기출 문제가 제일 좋고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문제를 만들 만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취한 방법이 뭐냐, 기존에 있었던 연세대에서 출제한 문제를 지금 형식에 맞게 최대한 바꾸고, 그리고 영어 제시문하고 수리 문제를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주제의식에 맞게 바꾸는데,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것조차도. 영어 제시문 하나, 그 연세대 나 출제된 영문제, 그 국문 제시문을 영문 제시문으로 바꿔달라는 거 하나조차도 거의 개당 한 30만 원 가까이 썼으니까, 그죠? 한 20회 보내면 그것만 해도 한 600만 원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리 문제 하나 붙이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좀 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세대 준비는 뭐 저희 학원 자랑이지만,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학생들한테 확실한 준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학원은 뭐 제가 전국에 다른 학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일단 저희 학원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 연세대로 합격한 다음에 제가 드린 콘텐츠 가지고 나중에 가외하세요. 네, 가외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든 학원비 다 뽑으세요. 네, 그러시면 되겠죠. 제발 딴 학원에다 갖다 두셔도 돼요. 왜냐면 그 시험 때만 해도 해설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 네, 그래서 아마 정확히 해설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2번 읽을게요. 자, 연세대 시험은 수능 이전에 실시되는데 연세대 논술을 회당 3시간 이상 15회 이상의 수업이 필요하다. 연세대 논술 시험을 대비한다면 수능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밀한 시간 계획을 세워서 수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논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원서 접수 시 모집 인원이 10명 이상인 학과, 뭐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원 한번 보실래요? 네. 모집 인원.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작년에 국문학과 4명, 중문학과 4명, 영문학과 5명. 작년에 3명이었는데 조금 늘렸네요. 동문, 불문, 노문 4명으로. 그 다음에 사학과, 철학과, 문헌정보과, 심리학과, 경제학부 조금 많이 뽑네요. 근데 작년보다 좀 줄였어요. 경제학부.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과 5명. 경영학과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네.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도 좀 줄은 것 같고. 행정학과, 사회학과, 언론홍보학과, 교육학과. 아, 정말 4명, 5명, 10명, 15명. 그죠? 너무 적죠. 그죠? 네. 근데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잘 준비 안 해요. 애들이 연세대 준비한다면 옆에서 다 뜯어 말려요. 네가 될 것 같냐? 수능 최저도 없고 전국의 모든 애들은 네가 될 것 같냐? 이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좀 준비하면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향도 중요해요. 성향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성향 잘 맞추고 아까 말했는데 영어 제시면 해석되고 수학 문제 풀린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모집 인원 해놓고 제가 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해놨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과 보고 가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나는 연세대생이 소원이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게 요즘 언론 홍보 영상학부 이게 인기가 참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커리큘럼을 조금 봤거든요. 대학마다 커리큘럼은 다 똑같더라고요.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있는 동서대까지 커리큘럼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홍보 영상학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아이들이 기자재를 다뤄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을 제작해 봐야 돼요. 카메라 가지고 찍어보고 그 편집해보고 소리 넣고 소리 편집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소리 녹음 따고 그리고 그거를 또 편집하고 그리고 소리 넣고 뭐 이런 그 방송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연세대 쪽은 뭐가 있나 봤더니 시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그 공공기관인데 우리나라의 그 부산에 옆으로 보면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같은 어떤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촬영장도 좀 대여해주고 촬영 버스도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문제는 연세대만 걔네랑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그쪽이랑 연계돼서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 연세대는 이 실습 수업을 몇 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얘네들 방송국에 취업하겠나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냥 대학은 연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여길 나와서 취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 홍보 영상학부가 있더라고요. 걔네 봤더니 학교에 방송국도 만들어져 있고요. 엄청난 그 카메라, 기자재, 음향 편집하고 소리 만드는 이 기계가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요. 몇 억씩 해요. 근데 그런 게 완전히 다 갖춰져서 애들이 졸업할 때 얼마든지 영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대학 출신들은 봤더니 SBS를요 4학년 때 그냥 다 취업이 돼요. 근데 서울 거는 그 과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몇 년 지난 선배들이 그게 돼요. 즉 프로덕션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방송 기자재를 만들어 보고 실습 정도 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되는데 대학교 4학년 출신이 바로 방송국에 취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막 SBS, KBS, MBC, 그 다음에 뭐 TVN, JTBC 이런 데 엄청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동서대예요. 왜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동서대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언론홍보 영상학부에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은 동서대인데 애들이 아무도 안 가. 그리고 연세대 가겠다면 취업 못해도 좋아. 그죠? 나는 연세대생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애들이 그냥 연세대는 물불 안 가리고 가고 그렇게 좋은 대학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산에 있다라고 해서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과를 보면서 연세대의 과를 제가 꼼꼼히 교수님들도 보고 그 다음에 개설된 과목도 제가 대학별로 다 비교해 봤거든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이후에서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학사에서 배우는 건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연세대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세대만큼 좋은 대학이 얼마든지 있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연세대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학은 눈여겨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 학과에 개설된 과목과 교수와 기자재 등을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다 검토를 해보니 별 차이가 없더라. 단 똑똑한 애들이 모여 있어서 아이들끼리 내가 똑똑한 아이들 속에 같이 있다라는 자부심은 가질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연세대가 정말 학생의 능력을 그렇게 크게 키워줄 수 있는 대학인지는 제가 봤을 땐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비전을 가지고 그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네. 혹시 이 영상을 연세대 분이 보신다면 연세대를 절대 비난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철학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철학과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실 거는 철학과가 이제 행정고시 준비나 그러니까 로스쿨 준비에 가장 유리한 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스쿨이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시험 PSAT라고 하죠. PSAT 또는 리트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철학과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문과에서 조금 취업이 쉽게 될 만한 과는 응용통계학과로 보입니다. 응용통계학과랑 문헌정보학과. 응용통계학과하고 문헌정보학과 봤을 때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통계는 수학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헌정보학은 이제 프로그램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용통계학과하고 문헌정보학과가 취업 면에선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학부 졸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석박사까지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이 두 개 전공을 하신다면 문과 학생에도 충분히 뭐 취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영상학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애들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기자재라든지 시설이 그렇게 아주 탄탄하진 않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과는 뭐 다 괜찮은데 제 아이를 연세대 보낸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영문과를 보내겠죠. 물론 이제 원서는 경영학과 써라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리고 공부는 그냥 영어나 해라. 대학 가서 학부 시절에 영어 많이 하고 그리고 대학원 가서 뭐 하자라고 저라면 제 아들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후기 한번 볼까요? 합격자 후기에서 꼭 좀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해서 한번 후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후기. 네. 금곡고의 이제 학생이었고요.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합격자 후기 볼까요? 21페이지에. 국제고 학생이고요.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왜 경영학과만 이렇게 합격을 했을까요? 네. 그냥 많은 데 써라 이랬습니다. 네.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노원어문학과를 썼는데 그때 3명 뽑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예비 1번을 받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끝내는 한 명도 안 빠져가지고. 근데 3명 뽑는 데에서 1등 했으면 4등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연세대 경영학과가 25명인가가 뽑았어요. 그럼 그 친구가 25명 뽑는데 썼을 때 몇 등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24등 했다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연세대를. 근데 노원우문과 써가지고 괜히 4등 해가지고 떨어진 거잖아요. 물론 경영학과에 훨씬 더 많은 애들이 시험 보는 건 맞죠. 예, 비례대로 경쟁률이 돌아가니까. 근데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 사건 뒤로는 웬만하면 무조건 다 높은 과 써라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과가 아니라 인원 많이 뽑는 과 써라라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경영학과에서 합격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양모모 학생. 자, 저는 처음에는 논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자, 학원 상담 받으면서 선생님께서 연세대 논술을 추천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실질 경쟁률이 높아서 학생들이 겁먹고 지원도 잘 안 하고 합격할 확률도 거의 없다고 주변에서 연세대 지원하는 걸 만류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네. 자,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이 될 것 같다고 해주셔서 그냥 밀고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될 것 같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4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학생.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수능 성적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수능 최저도 못 맞춰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개 싹 떨어지고 연세대 경영학과만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있는 거 싹 떨어지고 연세대 경영학과 붙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딱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논술을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는 무조건 붙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거의 또 뭐 4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하는 친구를 이제 작년에 또 한 명 있었는데 걔는 다 떨어졌어요. 최저 맞췄는데도.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그래요. 논술을 하는 게 네, 논술을 한 게 그런 애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네. 자, 원래 잘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줬어요. 네. 그 다음 줄. 그래도 실망하게 될까봐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합격에 대해서 뜻밖이에요. 연세대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도 안 들어가고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수학 문제도 나오고 도표 문제도 나오는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고 문제 난도도 높은 편이라 난이도 때문에 계속해도 되는 건가 고민을 몇 번 했어요. 연세대 논술을 시작했다가 몇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다반사로 들었고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포기한 친구도 많았다고 들었지만 저는 딱히 포기하고 싶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많이 포기합니다. 제가 해보면 한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수강한 학생은 한 50명 이상인데 끝까지 남은 학생은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운 학생들이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싶었거든요. 만약에 연세대가 잘 안 되더라도 연세대 논술 준비하면서 배운 게 다른 학교 논술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도움됩니다. 확실하게 도움됩니다. 연세대가 어려워서 연세대를 해놓으면 다른 데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최저 없는 전형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연세대를 계속 했어요.
연세대 논술 수학 문제나 도표 문제는 나름 풀리는데 영어 제시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그 점이 연세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영어에 크게 자신감이 없었고 영어는 뭔가 수학처럼 명확한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글을 쓰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논술 위에 따로 영어 공부를 하기보단 그냥 수능 영어 공부에 시간을 썼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해석이 안 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수능 영어를 공부하면서 연세대 논술 제시문까지 부족하지만 대처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말이 또 영어 제시문 문항 역시 문제 유형이 매년 비슷하니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어떤 구조로 써야 되는지 써야 되겠다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읽을게요. 어떤 구조로 써야 되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또는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법이 대응 구조니까 반대로 또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식의 생각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그죠? 이거 논리적 구조 A면 B, not A면 뭐 not B 이런 구조 그거를 영어 제시문도 그대로 적용이 될 테니까 영어 제시문도 혹시 이런 의미가 아닐까를 상상하면서 단어나 해석이 안 돼도 봤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맞게 최대한 쓰려고 하다 보니 문제의 답을 잘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세대 문제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의 범주가 있어요. 그 답의 범주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세대는 수학 문제도 나와서 이를 위해서 네오논술에 진행한 수료논술 수업을 들었습니다. 꼭 수료논술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연세대 논술에서 나오는 수학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수학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푸는 식의 수업이 진행되어서 수리문제의 유형을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부담감이 덜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도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수학을 배울 필요는 없는데 적응은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꼭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교별로 수리문제 기출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연세대 도표 문제 또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표에서 캐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다 캐내서 제시문과 문제 엮으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표를 볼 때 애들한테 계속 훈련시키는 게 거기서 정보 더 있어 더 찾아봐 이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실제로 찾아내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엮는 연습하는데 그거 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연세대가 경쟁률이 워낙 높으니까 시험을 치는 당일은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험장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연세대고 최저도 없으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지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평소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 같네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가장 큰 특징적이고 마음에 드는 점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스스로 계속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만일 제가 논술 강사고 연세대 논술반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 역시 학생이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시킬 것 같아요. 물론 답을 알려주고 쓴 글을 그저 첨삭해주고 고쳐주는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 수업은 쉽고 몸도 마음도 편하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해서 그 문제와 답, 유형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학생들 고민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포기 못하는 게 이게 제가 지금 20년째 논술을 하면서도 계속 유혹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아이들한테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 아이들의 기능이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의문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고민은 시켜요. 그러면 실제로 애들이 느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느는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해야 될까? 그냥 다른 학원처럼 그냥 주제별로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세계 시민주의 봤더니 이화여대도 나오고 그다음에 연세대도 나오고 요번에 몇 개 나왔어요. 그다음에 동일성 비동일성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양대에서 2번 연속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학에서 그럼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 요거야 이게 이론이야 그리고 이런 대학 이런 대학 이런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풀어봐. 그러고서 그거 이런 거 이렇게 고치면 돼 첨삭해주면 애들이 논술하는데 부담도 좀 적고 그럼 와서 문제를 한 3문제 4문제씩 애들이 풍성히 풀고 가면 애들 만족도도 좀 높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 유혹을 제가 계속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잘 안 붙어요, 애들이.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민하는 걸로 바꾼 다음부터 애들이 많이 붙기는 했어요. 실제로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힘든 게 뭐냐면 첫날 연세대 한 해분 가지고 제시문 한 개 반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제시문 이렇게 4개, 5개 있잖아요. 근데 5개 제시문 중에 제시문 한 개 반하면은 3시간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면은 나머지 제시문하고 1번 쓰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되면 뭐 1-2번, 2-1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제시문 하나 정도 해석하다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다시 또 나머지 제시문 해석 다 하고 하나 쓰려고 할 때 끝나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논술을 2달 했는데 제시문 한 개 반밖에 못한, 문제 하나 반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사실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또 아이들 합격한 아이들은 또 계속 이런 말을 써주니까 그 수업 방식은 또 포기는 못하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다. 저도 갈등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갈등은 또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계속 읽을게요. 또 논술학원을 처음 등록할 때 MBTI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다른 학원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네오논의 특징인 것 같아요. MBTI별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이것이 논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유형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 성격 유형은 ISTP인데 이 유형의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상상력이 약하다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논술에서 상상력은 논제를 보고 이게 뭘 묻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데 맞습니다. 논제에서 딱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떠올리는 거. 그 제시문의 구체적인 정보를 초월해서 더 큰 주제의식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논제를 보고 이게 논제를 보고 뭘 묻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직관입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이런 성격 유형의 학생들은 이런 능력이 약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논지에 접근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물론 저도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건 가끔 느낄 때가 있었는데 어릴 때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은 게 부족한 상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친구를 보고 놀랐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성격 유형의 ISTP라는 걸 제가 알고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잘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그래서 너는 왜 양날의 검이 다 나오지? 보통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는데 너는 이것도 잘한다. 너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너 어렸을 때 책을 좋아했냐 했더니 네, 뭐 조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제 원서 접수 상담할 때 오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부모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얘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나요 했더니 엄청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수기 쓸 때 이 말을 꼭 좀 써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봤더니 계속 읽을게요.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 이전에 TV를 보는 것보다 책 읽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고 초등학교 때도 도서관에 자주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그랬구나. 얘가 하도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얘는 감각이 발달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어딘가에 자기가 읽었었던 배경 지식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보면 그 정보에 가장 가까운 주제의식을 자기가 읽었었던 여러 가지 책에서 자동 발상적으로 나와서 그게 직관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결국 여러분 논술을 잘하려면 꼭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학생을 제가 조금 꼬시고 있는데 정말 논술을 겁나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못해요. 제가 봤는데 그 친구는 되게 착해요. 어머님이 시키면 그 시킨 대로 하고 한 번도 사고를 안 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이랑은 담 쌓고 살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되게 못하거든요. 차라리 반항적이고 시키는 거 안 하고 지 스스로 했던 애들은 논술 좀 해요. 근데 가장 순종적인 애들이 논술을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지금 한번 권해주고 싶은 방식이 뭐냐면 저희 아이 초등학생 지금 4학년 학생이 읽는 책이 있어요. 뭐 세계문학 전집 뭐그 100권짜리 이런 거 있는데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이런 대신 어렸을 때 읽었어야 될 세계 명작 그 고전 아주 얇은 책 뭐 까라마초포의 형제들 뭐 적가흑 돼지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이만하잖아요, 책이. 근데 그게 요만하면서 그림까지 있으면서 아주 쉽게 돼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그냥 한 수십 권 지금이라도 좀 유튜브 볼 시간에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담으로 만약 제가 지금까지 입시 경험을 모두 가지고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고1 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저를 만난다면 우선 벼락치기 하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라고 할 것 같아요.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내신과 비교과를 잘 챙겨서 교과나 종합으로 가는 게 물론 제일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논술도 나름 시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높은 경쟁률이나 로또라고 불릴 만큼 낮은 확률로 인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논술로 대학을 가는 사람은 매해 존재하고, 그게 자기가 된다면 그 사람의 확률은 100%가 되는 거니까요. 내가 붙으면 100%잖아요. 실제로 저는 논술로 붙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연세대 합격했고, 논술에 결코 가능성이 없는 전형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연세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제고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볼게요. 내신 성적이 낮아서 3월 1학기 내신이 끝나자마자 바로 논술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학원 오기 전에 대학별 논술 문제를 보고 풀었을 때는 한양대의 논술 유형이 저와 잘 맞다고 느꼈는데, 한양대 논술과 한양대의 유사한 유형의 논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상담을 갔을 때 내신 수학 성적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연세대 논술을 준비해볼 곳을 추천해 주셨고, 부모님과 상의 끝에 연세대 논술을 도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양대랑은 이 친구랑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ISTJ나 ISTP 친구들이 한양대가 왜 안 맞냐라고 하면은, 한양대는 그 연역적 사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도출하고 그 원리에 세계 제시문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원리를 분명하게 안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원리를 만들어 봐라고 해서 직관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양대는. 그래서 감각이 발달한 애들이 한양대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 친구가 한양대 준비했을 때 성향 보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연세대를 하자. 왜냐면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수학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ISTJ 친구들이 한 번 적으면 끝까지 가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성실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추천해 줬는데, 사실 그냥 아이들한테 말은 던지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받아주더라고요. 네, 계속 볼게요. 자, 네오논술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이죠. 네. 네오논술에서 연세대 수업을 처음 들었던 날 바로 연세대 논술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제 고민이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 친구도 그날 하고서 제시문 한 몇 개 하고 끝났어요. 네. 지금껏 본 대학 논술 문제 중 가장 어려웠고, 특히 영어에 자신이 없었기에 영어 제시문을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3시간의 수업 동안 한 문제도 풀지 못했죠.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거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경험하는 건데, 문제는 애들 간의 공유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만 못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계속 읽을게요. 3시간 수업 동안 한 문제도 풀지 못해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연세대 논술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포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연세대 논술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영어 제시문 해석이었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항상 영어 등급이 낮아서 자신감도 없었고 그만큼 모르는 단어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세대 영어 제시문에 모르는 단어를 메모에 암기하면서 동시에 수능 기출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걸 대비해 한글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는 그 영어가 나온 제시문이 아닌 다른 제시문을 읽으면서 영어 제시문에 모르는 단어를 문맥을 통해 유추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덕분에 시험장 영어 제시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 말은 모르는 단어 집중하지 말아라는 거죠. 다른 글하고 역관계거나 공통점이거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서 읽어라라는 거겠죠. 네. 이에 반해 저는 수리 문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수학 3, 4등급 정도면 노력을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인문수리 수업을 들으면서 수리 기출문제를 푸는 능력을 배웠으며 많은 문제들을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서 풀었고, 시험 당일 날에도 따로 정리해둔 어려웠던 풀이 등을 보고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세대 문제를 풀 때 절대 제가 처음 떠오르는 생각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이 친구에게. 이 말이 뭐죠? 지금 이 친구가 이 얘기 하는 거죠. 자기 감각이다. 근데 자기는 직관이 약하다. 직관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떠오른 답이 아닐 수 있다.
의문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옆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친구. 내가 옆에 없어서 아니다라는 말을 못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생각을 두고 자기가 이제 논술 강사가 돼서 그 생각을 다시 점검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자기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고 평가원에서 이걸 종합적 사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꾸준히 훈련을 하면서 이제 메타인지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친구죠, 지금 이 친구는. 네, 계속 읽어볼게요. 다시요. 연세대 문제를 볼 때 절대 제가 처음 떠오른 생각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동적인 거죠.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재심은 가가 나를 비판하라는 것처럼 보여도 글을 다시 읽어보며 가가 나를 옹호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의 정확한 풀이 방식이죠. 그죠? 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아예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도 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글을 보는 능력이 향상됨을 스스로 느꼈으며 파이널 수업 기간에는 제 글이 점점 모범 답안과 근접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을 다각도에서 보는 능력을 갖춘다면 연세대 논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붙을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네오논술 수업을 통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글이 정돈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가, 비판, 비교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따라 어떤 구조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글자 수를 맞출 수 있는지 등을 배워서 제 글에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제시문을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글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글을 적고 그 글을 첨삭받고 모범답을 받는다면 저는 논술을 통해서 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어려운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게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과 글 작성 후의 생각 등을 비교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스스로 겪었기에 어떠한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읽고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막 풀어왔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어차피 내가 풀어가도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가서 그냥 하자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지가 미리 써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써오고 나서 이거 일단 놔두고 제시문 가부터 다시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거 연습시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글을 제가 네가 스스로 한번 봐봐 라고 했죠. 지가 보니까 지 스스로 자기 글의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친구가.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항상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기에 주변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말려고 학교 기대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포기를 해요. 하다가 논술 안 될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주변에서 계속 이제 듣기 시작하거든요. 네가 논술 될 것 같냐. 실제로 어떤 학교에선 담임선생님이 애한테 네가 논술로 합격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는데 그 친구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장을 지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논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엄청 이제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계속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해주는데 사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읽을게요. 자, 연세대 준비 기간 동안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 노력이 틀렸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하지 않게끔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심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친구도 흔들렸죠. 네. 근데 이제 끝까지 열심히 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연세대 논술을 연습할 때보다 덜 긴장되었습니다.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이 경험은 저에게 후회로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정문에 들어선 순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걷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또한 나만큼 진심이구나 느꼈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경쟁자가 되고자 더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친구네요. 그 덕분인지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끝나자마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으며 가장 어렵다는 연세대 논술을 끝마친 스스로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 논술을 준비하는 후배님들 사실 현역 고등학교 3학년인데 논술을 준비한다고 말하면 생각보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신도 잘 챙기지 못했고 그만큼 수능에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논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게 간혹 서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네,
실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이틀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좀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가서 하다 보니까 내신이 잘 안 나오죠. 내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부터 이제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는 되거든요. 이제 2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애한테 이제 너 논술해라 했더니 애가 울더래요. 왜냐면 이제 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거라는 말이냐라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조금 이제 웃기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했는데 뭐냐면 그렇죠. 애들한테 이제 논술을 하는 게 이제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논술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를 동기로 삼아서 제 노력을 증명하고자 했으며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이 결정되지 않는 순간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가능성이 논술이 될 수 있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잘 써줬네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머니들 연세대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십니까? 연세대. 수학 문제 풀 줄 알아야 된다. 영어 제시면 해석돼야 된다. 다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연세대는 논리적 조건 맞추기다. A, B가 있으면 나대 A, 나 B거나 없거나 있거나 그죠? 네, 같거나 다르거나 이 조건 맞춰서 풀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논술할 때는 선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끝까지 스스로 알 때까지 고민을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생각의 훈련을 하는 거 이것이 합격의 방법이다. 처음에 읽었던 친구처럼 원래 논술을 잘하는 친구 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친구라면은 두려움 없이 도전해라. 그리고 혹시 내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책을 좀 유튜브 대신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좀 하나의 어떤 결론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연세대 마무리하겠습니다.